정치는 인간이 꼭 필요해서 만든 활동이지만 정치만큼 사나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거물들도 뭐 박원순, 노회찬, 노무현을 포함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정치를 손에 쥐지 않으려 한다면 도대체 정치가 뭐고 그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치가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비판하고 또 어떻게 격려해야 우리들의 어떤 삶이 좋아질 수 있을지 한번 조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자, 어느 나라든 그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다 정치가를 주인공으로 기사도 쓰고 글도 쓰고 말도 하고 뭐 드라마도 만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정치가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이유에서 공익에 기여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이런 문제를 말하려면 그 사람은 뭐 인성이 그런 사람이야,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인성론 비슷한 거 얘기하고 나서는 더 풍부하게 잘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냉정히 말하면 정치는 주권을 가진 시민들이 적법하게 선출한 민중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함부로 다루는 언론이나 지식인이 되면 엄밀히 말하면 시민들을 욕보이는 것이 대도불구하고 우리도 주변에서 정치 얘기하면 약간 야유? 욕 비슷하게 합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결정한 주권적 행위를 우리 스스로 조금 평가할 때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남들이 정치를 쉽게 욕하고 할 때도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그런데 그들의 역할 없이 우리가 과연 서로 생각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갈등하는데 이 속에서 평화를 유지할 방법이 있을까? 이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지킬 법률을 만들고 공공정책을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들을 좀 주변에도 권하해 보시고 그래 문제가 있는 정치가에 대해서 비판해야 맞겠지만 그것 때문에 정치 전체나 정치가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방법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논리를 세우시는데 지금 좀 도움되면 오늘 강의가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학에서도 정치가를 다루는 이론이나 논의는 가장 빈곤한 영역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관점으로 조금 다루겠습니다. 왕도 정치도 정치일 수 있고 군주정을 포함해서 귀족정도 정치일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 정치가로는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오늘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어떤 한 사람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 이름은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세기 들어서서는 사실 독일 이 고전과 낭만주의를 포함해서 독일의 관념 철학이 아주 미세를 어마어마하게 미치게 돼서 이 시기는 독일 이 지식인들의 역할이 세계를 사실상 지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막스 베버. 그러니 사실 독일에서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당시 서양에서 최고 뛰어난 지식인이 막스 베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치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이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요청 때문에 하게 된 어떤 강연에서 이제 발언한 어떤 사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독일이 하나의 국가 같은 모습을 가졌던 건 그렇게 긴 시간이 안 됐습니다. 독일은 그 전에는 한 300개 정도의 독립된 도시, 공국 이런 걸 다 영방이라고 부르는데 한 300여 개의 영방으로 흩어져 있었던 어떤 시대를 독일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통일하고 그때 황제 이름을 따서 빌레름 1세니, 빌레름 2세니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돼서 뒤늦게 유럽의 강자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유럽의 강자가 된다는 얘기는 발전한다는 뜻이고 발전하게 되면 흥미롭게도 민주화의 압박을 참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서는
우리가 서로 권리를 평등하게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 만만치 않고, 그렇지만 반대로 조금만 발전해서 사람들이 지식을 갖게 되고 일정하게 내가 스스로 노동해서 얻은 그 결과물을 어느 정도 내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되면 이상하게 인간은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을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뒤늦게 민주화를 했는데 그 민주화는 이제 왕을 날려버리는 민주화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왕을 날려버리는 개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 수병들이 난을 일으켰다고 해서 수병혁명이라고 그 수병혁명이 1918년 11월 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민주화는 1918년 11월 달에 민주화가 시작되고 그 수병혁명과 더불어 전국이 사람들이 이제 시위와 이런 걸 하게 되니까 왕이 그 옆에 있는 네덜란드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918년 11월에 혁명이 일어나고 왕이 달아난 다음에 이 1월 달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총선입니다. 총선을 하게 되고 그 총선이 제 기억에는 1월 15일인가 총선을 할 때 당시에 이 선거가 민주화 직후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굉장한 열정을 가졌겠습니까? 그때 학생들도 우리도 맨날 공부만 할 수 없다. 이런 정치 변동의 과정에서 우리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뛰어난 지식인인 막스 베버를 찾아서 강연을 부탁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엔 거절합니다. 학생들이 이 문제를 감당한다는 건 자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이 막스 베버가 거절을 하자 당시에 가장 급진적인 혁명파 교수를 찾아가서 강연 부탁을 하고 이 사람은 하겠다고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막스 베버가 학생 대표를 불러서 내가 하겠다. 너네들이 지금 저기 한 사람은 나도 잘 아는 친한 친구지만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할지 나는 잘 알겠는데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내가 일단 좀 용납이 안 된다. 내가 하겠다. 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자, 1월 15일 날 선거를 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든 정치에 참여해서 역할을 사회를 좋게 만드는데 본인들도 역할을 하고 싶어합니다. 막스 베버는 오랫동안 정치, 경제, 사회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지만 정치가와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논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고심 끝에 사실 출마를 1월 15일 날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뒤에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똑 떨어집니다. 똑 떨어지고 1월 29일 날 밤에 뮌헨에 있는 큰 이 서점에 딸려 있는 강당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것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되고 이 사람이 강의를 너무너무 준비를 열심히 하고 강의 자체가 굉장히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을 되게 잘해서 학부 학생들도 강의가 600명씩 들었습니다. 가장 강렬한 정치적인 욕구가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혁명식. 그리고 사람들이 한번 응집해가지고 우리 다음 체제를 어떻게 만들지를 결정하는 대표를 뽑는 재원회가 있고 나서 한 열흘 정도 뒤에 학생들한테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연의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도 정치가란 민주주의에서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라는 문제를 다루려면 아마 이 강연이 지금까지도 가장 깊이 있는 강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거 강연을 한 번 한 걸 책으로 만든 게 소위 소명으로서의 정치,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인데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기는 어려운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소재 삼아서 오늘 이 소위 정치가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소명으로서의 정치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독일어의 저 소명 직업을 가리키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저는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무튼 막스 웨버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당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민주당 정도의 정치가였고 꽤 정치적 거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자기 집에 들락거리는 정치가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익숙했지만 이 사람은 로마 시대 이후의 역사에는 웬만한 건 다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거의 무소불위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스 웨버가에게 이제 학생들은 이제 민주화된 체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를 이 한 줄로 정의하라면 뭐라고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막스 웨버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치하는 일이 직업이자 생업이 되는 체제다. 아니 민주주의를 왜 이렇게 저속하게 정의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란 정치하는 일이 직업이자 생업이 되는 체제다. 마치 민주주의는 정치를 위해서 나는 어떤 탐욕도 안 갖고 내가 어떤 직업적인 욕심도 없이 한다? 이걸 민주주의라고 정의했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거려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정치를 위해서? 그거 아니야. 정치에 의존해서 사는 것. 정치에서 돈도 나오고 정치에서 자리도 나오고 정치에서 위신도 나오는 게 민주주의야.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비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조금 쉽게 한번 이 사람의 생각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세비를 받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은 왜 여기 세비를 주냐, 그리고 왜 돈을 바라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할 겁니다. 그거 말고 본인 원래 갖고 있던 전문직을 하다가 국가를 위해서 이 본인의 전문적인 그런 걸 국가를 위해서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자기 직업 활동을 하면 되지 왜 돈을 밝히냐 이렇게 아마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시도 그랬습니다. 당시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귀족정 지지자들은 민주주의의 대표들이 세비를 달라고 할 때 아니 쟤네들은 공익에 헌신하고 공익에 봉사하려고 하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나 이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일종의 민주주의를 그래서 천박하게 귀족들이 보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치인은 직업이어야 된다 그러면 아마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분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웨버는 그런 보통 사람들의 어떤 상식 또는 그 시대에도 귀족들이 정치에 대해서 갖는 어떤 생각에 대해서 뭔가 충격을 줘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단호하게 민주주의는 정치가 직업이자 생업이 되는 체제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귀족정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귀족정은 무엇일까요? 귀족정은 통치, 오늘날에는 정치라고 부르는 일을 하게 된 특별한 가문이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가문은 자식을 교육할 수 있는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귀족정이라는 것은 자기 가문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교육받은 친구를 공직에 내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공직에서 필요한 돈을 가문에서 거둬줍니다. 그게 귀족정입니다. 그래서 귀족정이라고 하는 것의 이상은 뭐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노블리스는 귀족이라는 뜻이고 오블리제는 공적 의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문은 타고나기를 전대에서 선대에서부터 정치하고 통치하는 일을 가문의 영광으로 전통을 갖고 있는 가문이다. 그런데 너네들 그 가문에 먹칠하지 말고 일찍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본인이 공공적 어떤 이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가문을 대표해서
가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귀족정의 일종의 정치 문화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세비라고 하는 개념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자들이 등장해서 우리들의 대표들에게 돈을 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니 쟤네들은 왜 공적인 오블리제를 실현하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나? 그 정치가 쟤네들은 무슨 직업인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돈도 바라지 않고 명예도 바라지 않냐고 정말 그 어떤 뭐 공적인 헌신과 이런 것만 있어야 되는 듯이 말한 거 냉정히 말하면 귀족 민주주의자들이 아니라 귀족정주의자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테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500년 전에 아테네에서 처음 민주주의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아테네에서도 민주주의란 뭐였을까요? 민회에서 사람들이 공적인 의제를 두고 토론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이 법률이 되는 걸 아테네식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역시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들이 법률을 만든다가 사실은 아닙니다. 냉정히 말하면 그 회의에 1분이라도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6,000명이 정족수인 모임에서 1분씩 발언하면 26일 걸립니다. 5분씩 발언하면 4달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그게 핵심이 아니고 공적 사무를 맡게 되면 돈을 받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지역 사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 제정위원이 된다. 지금 만약 그걸 시의원, 구의원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없이 여러분들한테 그 일을 하게 했다 그러면 그 일을 이틀에 한 번씩 하루 4시간 회의를 하라 그러면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생업으로부터 구속됨이 적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 것도 똑같습니다. 민주정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건 참여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투표만 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엄밀히 말하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투표만 잘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마도 북한하고 중국이 세계에서 최고 잘할 겁니다. 모든 각급 대표들은 다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거기는 야당을 만들 수가 없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민주정은 그러지 아니하고 인간들이 공적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가져다 줬지만 동시에 그것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스스로 조직도 만들고 대표를 뽑아서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들에게 대표의 역할을 하는 동안 상실하게 된 소득의 기회를 보존해 줘야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고결한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이 기준처럼 정치가들이 돈을 밝히지 말지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대표를 보냈는데 그들에게 세비를 주지 아니한다면 결국 어떻게 될 것 같냐. 베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신종 금권 정치밖에 남을 거 없을 것이다. 결국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정치의 영역을 지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대표에게 세비를 주는 건 민주주의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통해서 민주화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 역사를 말할 때 참정권 운동을 가리킵니다. 그 참정권 운동을 영국에서 있었던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걸 사례를 통해서 말합니다. 차티스트 운동이 인류 최초의 정치적 노동운동이었다는 건 아이들한테 안 가르칩니다. 저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은 당시에 투표권이 없었던 재산이 없었던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남성 노동자, 여성들은 당시에는 여성들이 시민권을 갖는다는 생각은 당시에는 생소한 시대였기 때문에 저게 남성 노동자들이 이제 요구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저 차티스트 운동에 단순히 보통 선거권을 달라, 비밀 선거권을 달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6가지 조항을 내걸고 그 중에는 선거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의회라고 하는 게 상설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맘먹을 때 그걸 운영해서 길게 대표를 유지하면 장기의회,
짧게 의회를 유지하면 단기 의회 이런 말을 써도 의회 상설기관이라는 거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 결국은 사람들이 권리를 갖는다고 해도 아니 우리들의 권리가 민법의 영역에서나 예산의 영역에서 다퉈질 수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쭉 하게 되고 마지막 요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요구가 대표들에게 세비를 주기. 우리 같은 노동자들, 세금을 못 내는 재산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도 본인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표를 보내야 되겠는데 돈을 안 주면 우리는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차티스트 운동의 마지막 요구는 그래서 적정하게 결정된 세비를 시민의 대표들에게 줘야 된다. 부자든 가난하든 그것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 일종의 예산이나 복지에서는 보편복지라고 부르듯이 이때는 그것이 보통소득권의 중심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학생들이 너네들이 지금 정치에 대해서 본인들도 소명의식을 갖고 나온다고 하면서 뭔가 혹여한 혁명적 이상만 갖고 문제를 발언할 텐데 돈 문제다. 민주주의라는 것. 이걸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저 복잡한 문제를, 저 갈등적인 문제를 다루는 실력 없이 그냥 정치할 수는 없다는 걸 말하게. 그러면서 세비를 주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들의 사업에 영향이 가장 깊은 변호인들이 정치를 많이 할 것이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워낙 바쁘고 결국은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 대부업자들이 정치를 독점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도 법률가 출신이 40명이 남습니다. 정치가 나빠지면 법률가들이 많아지고 우리도 지금 선거는 다 법률가들입니다. 이번 대선도 각 당의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조차도 제가 알기로는 법대 출신 아닌 사람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을 정도입니다. 제가 법률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법률가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었더라도 정치 영역에서 훈련됨 없이는 법률가로서 바로 하는 건 그건 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법은 행해진 일을 다룹니다.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혹시 검사나 판사가 향후 국정계획이 뭔지를 법정에서 발표하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그분들의 어떤 사고 체계는 행해진 일을 중심으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설령 법을 안다 하더라도 입법을 다루는 건 그 사회의 미래를 다루는 문제고 그 사회의 미래를 다루는 문제는 법률과는 달리 정치 영역이라는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정치 영역이 굉장한 사람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이익과 열정을 잘 이해하는 사람 다만 그것에 기초를 두되 정치 세계라고 하는 이 산업운동 내에서 버텨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지지를 해야 되는 어떤 영역이라는 걸 우리가 좀 지금부터 계속 좀 살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주화라는 걸 그래서 다시 좀 정의한다면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평등한 참여의 원리에 기초를 둔다는 걸 좀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참여라고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참여만 있으면 사실 많이 배우고 목소리 큰 힘 있는 사람들이 선거도 지배합니다. 평등한 참여여야 되고 평등한 참여여야 되기 때문에 힘을 합치는 겁니다. 약자들이. 그래서 힘을 합쳐서 조직도 만들고 돈도 같이 먹고 선거활동도 같이 하는 게 이게 평등한 참여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정치가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가 만약에 제대로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선거의 모양새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를 빼고는 당원이 최고 많은 사회입니다. 정당 정치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리 잡고 발전했다고 하는 독일도 1당, 2당, 기민당이라고 하는 당과 3인당이라고 하는 당은 당원의 숫자는 각각 45만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권리당원만 135만 명이 한 당이 갖고 있고 전체 당원은 300만입니다.
세계 어디도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그들이 자원봉사를 했나요? 다 유복 선거 활동원들을 다 씁니다. 그건 지구정당까지도 이번에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참여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하고 여론조사도 한다고 그러고 투표율도 낮지 않다고 그러는데 참여는 평등하게 된다는 얘기는 사실 조직이나 정당에 의해서 매개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냥 참여만 있으니까 당원이라고 하는 역할이 서로 지지자를 달리하면 같은 당 안에서도 욕설하고 서로 침뱉고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 이건 평등한 참여의 원리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스 웨버가 비록 돈 문제로 민주주의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저건 평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평등한 목소리를 조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정치의 출발이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영역입니다. 고결함만 강조하면 고결함을 위장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정치가 감당해야 될 비용의 문제를 눈 감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해보고 그때 그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될지를 잘 디자인하면 그러면 돈에 대한 욕심보다도 돈은 좋은 활동의 토대로서만 역할을 하고 그게 탐욕으로 작용하는 건 얼마든지 전 통제하고 줄여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실제 부정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 먹게 돼 있다는 걸 이제 막스 웨버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의 문제는 자리다툼의 문제입니다. 공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자리다툼 그 자체를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관직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나쁘게 보면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민주주의는 공직, 그 공직에 대한 접근권을 평등하게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공직의 크기에 따라 돈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저는 많은 경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돈을 많이 받는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규탄한 내용을 보는데 저 좀 사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정치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배드민턴장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재벌회사 중역급 저리 가라 정도로 바쁩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돈을 여기 덜 들이고 또 정치하는 사람도 자신의 가정생활을 충분히 누리면서 정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돈 문제 좀 제발 고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문제 해봐야 차관급 월급도 안 됩니다. 국회에도 상임위원장 정도 돼야 장관급 월급 정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돈 가지고 집에 다 갖고 가는 사람을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돈은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조차도 정치에 쓰게 되어 있는 구조를 먼저 말해야 된다. 그리고 냉정히 말하면 한국은 정치에 돈을 최고 안 쓰는 데랍니다. 독일 얘기를 한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독일은 선출직 시민의 대표가 몇 명이나 뽑을까요? 우리가 국회의원 300명, 그 다음에 지방의원 한 4,500명, 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하면 그럼 한 5,000명 뽑을 겁니다. 독일은 우리보다 인구가 1.5배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8,000명 뽑으면 독일이 우리랑 거의 비슷하겠죠. 8,000명 뽑을까요? 20만 명을 넘게 뽑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1년 내내 투표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시민 한 사람이 1년에 투표해야 될 게 거의 작은 책자만 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들끼리 많이 뽑습니다. 근데 우리 300명 뽑고 4,500명 뽑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돈을 많이 준다고 하는 건 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독일은 의회에다 돈은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8천억 정도 씁니다. 근데 예산에서 정당에 주는 돈이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에버런스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재단이 한국에도 사무소를 낼 수 있고 독일의三민주의를 교육하기 위해서 책자도 발행하고 사람들이 와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충분한 예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정치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자 하면
뭐 초중고를 포함해서 완벽하게 무료로 그 돈이 필요한 돈은 다 제공됩니다. 그 돈이 연방정치교육원과 주단위 정치교육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게 거의 10조 정도 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게 궁금한 건데 어떻게 이 돈을 쓸까? 그래서 계속 그 독일에 있는 사람하고 환산을 해보니까 약 1조 정도는 정치 교육에 예산을 쓰는 걸로 서로 계산법을 맞춰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도 이 친구들은 당연히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돈을 이렇게 쓰고도 세비 많거나 정치인들이 돈 밝힌다고 하는 건 저는 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선거 때 거의 돈 안 듭니다. 오히려 정당에서 좋은 공직후보를 선발했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선거자금은 정당이 내지 개인 생활에 뭐 위태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돈 내서 선거하면 그러면 좋은 정치가 성장이 쉽지 않다는 걸 한번 우리도 좀 생각해야 되고 민주주의가 잘 되려면 가난한 시민들이 모멸감을 받지 않고 이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려면 정치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정치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그래도 그 역할을 통해서 경제나 행정 권력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공평하게 이렇게 지휘하고 운영할 수 있지. 지금 있는 정도의 정치의 힘을 가지고는 우리가 바라는 재분배든 사회복지든 이런 걸 하는 건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젊은 이들에게 정치에서도 인생을 좀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정치 참여의 기회를 좀 넓혀주고 그 돈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정말 수조 돈들을 펑펑 쓰면서 정치하는 일에 이렇게 인색해서 과연 우리가 좋은 민주주의를 하게 될지 저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민주주의의 가치에 맞는 이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의 좋은 활동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돈 문제를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걸 배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정치가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표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제도 가운데 대표만큼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본인의 억울한 운명을 개척할 때 그들이 하는 이 방법은 자신들의 의지를 실현할 대표를 뽑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도 조그마한 지역사회 모임을 하기 위해서도 단체를 만들 때 꼭 대표를 뽑아서 우리들의 의지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현하고자 합니다. 대표를 우습게 생각하는 분위기는 정말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참여는 평등한 대표의 체계를 통해서 작동해야 된다는 걸 같이 생각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표의 범위를 넓게 하고 대표가 질 높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민들의 의지를 잘 대표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공적 권위를 가지고 좋은 공적 명령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통치라는 말도 우리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통치라는 말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통치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 가버먼트라는 단어인데 이 가버먼트라는 단어는 배를 운전한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한 사회 공동체를 배에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선장도 있어야 되고 간판원도 있어야 되고 조타수도 있어야 되고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아름답고 안전한 항구를 향해서 배를 움직여 가야 됩니다. 때로 경랑을 만나게 되면 속도를 줄여야 되고 위험한 그 파도가 치면 우회로를 찾아서라도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 걸 가리키는 게 통치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 인간 활동도 좋은 통치자의 역할 없이는 좋은 대표자의 책임 있는 이 권위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에서도 통치, 권위 이런 말을 다 싫게 쓰면 그건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맞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민주주의에 맞는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통치의 역할과 권위 역할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나라하게 폭력을 써야만 사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적법하게 이 정치 과정의 결정을 내리는 건 폭력이 아니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권위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권위나 또 이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협동을 조직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좀 관용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시민들이 다 직접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망상일 때가 많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냉장고를 쓰고 싶다고 냉장고 만드는 법을 배우지 아니하듯이 냉장고 회사에 쳐들어가서 너네 냉장고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직접 볼 거야 하지 아니하고 좋은 냉장고를 위해서 경쟁하게 하는 경제체제를 잘 운영하면 됩니다. 좋은 냉장고를 사기 위해서는 판매장을 가는 것이지 공장을 가야 하는 일이 아니어야 됩니다. 가면 좋은 냉장고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내 주변에서도 그 회사 제품을 쓴 사람들의 경험을 고려해서 불완전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인데 대표를 기껏 뽑아놓고 우리들의 문제를 다룰 공적 통치자를 권위 있게 만들어 놔야 되겠다고 하는 행위를 해놓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방법으로 언어나 행동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분열을 피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신뢰함을 어떻게 하든 제도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냥 두면 해먹을 걸 이런 걸로 일을 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동의 끝쪽에서 감시하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거를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건 본인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줄 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표나 그 권위를 갖는 이 정치가의 역할 그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경험으로서나 이론적으로 만난 엘리트 가운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도덕적이라고 확실합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나 언론 엘리트나 세무 관료나 법률 의학 엘리트나 누굴 봐도 정치가 훨씬 더 책임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법률의 체계나 공적인 어떤 결정의 구조가 어떤지 꽤나 잘 익숙하게 알고 있고 또 그들은 우리에게 공적인 약속을 하고 그 권위를 받아가기 때문에 공적 약속은 우리들의 평균적인 마음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반은 지옥입니다. 우리들 모양 그대로 세상을 투여하면 세상을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선한 요소를 진짜 선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선한 요소를 드러내서 공약하고 약속을 한 사람은 그 약속 때문에 세금도 조금 더 잘 내려고 하고 법도 좀 더 잘 지키려고 하고 그거는 충분합니다. 그 사람 본래가 천사 같은 비단 같은 마음이었는지를 아는 건 사실 그건 알 수도 없고 의미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출직 엘리트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축표도 세워주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가 기본이 되고 비판이 좀 이루어지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권위가 약해지니 남는 건 힘센 사람들의 논리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자꾸 없어지는 건 정치의 힘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산층 이상만 사실 정치에서 대표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투표도 안 하고 제가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의식조사를 하나 봤는데 당신이 어려울 때 정부나 사회가 당신을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정말 수학적인 결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대가 없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기대가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도움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육받는 사람들은 내 불편한 어떤 사정이 생길 때마다 화내고 정치가 불러서 화내고 공적 권위나 이런 거에 가서 아는 사람 찾아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걸 통해 사실은 혜택을 많이 받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려면 정치가들을 통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들은 지하방에도 가고 옥탑방에도 올라가고
권리가 없고 이 어떻게 보면 집이라고 하는 냄새나만 나는 그것도 표를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 사회가 밝아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부디 정치가에 대해서 사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좀 갖습니다. 정치가는 민주적 공공재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만든 공공재입니다. 어디 공무원이나 이들처럼 본인이 시험 봐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적법하게 넘겨줘서 만들어낸 일이어서 이들이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베버는 의회와 정당을 말할 때 정치가 양성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저 역할이 필요하냐? 좋은 통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보통의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영역을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데는 의회와 정당이다. 그래서 저기에서 자꾸 역할을 배워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문에도 30대 저기 총리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래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 청년 정치인 만들어야 된다고 많이 하는데 그들 나라는 사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정치를 배웁니다. 30대 말의 총리는 20년 이상 정치 경험이 다 있던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독일에 이번 작년에 선출된 독일의 의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초선이 이번에 많이 들어와서 독일 국회의회 언론에서도 크게 이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초선 의원이 260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의원이 많습니다. 750명 정도 되니까 700 하여튼 상당히 많은데 260명 정도가 초선이었습니다. 평균 나이는 42세. 우리나라 초선 의원은 일부 청년 여성 대표 빼고는 초선 다 나이 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반이 초선 의원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회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일찍부터 정치를 경험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나라는 다 청년 정당이 있습니다. 기민당이 있으면 기민당 말에 청년 기민당, 삼인당이 있으면 청년 삼인당, 녹색당이 있으면 청년 녹색당. 여기는 보통 12세에서 16세는 정당 활동 시작할 수 있습니다. 42세의 평균 나이를 가진 그리고 40% 이상의 여성인 이 독일의 초선 의원들의 평균 당적 보유 기간을 조사해보니 15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선 국회의원들 중에 국회의원으로 정치 시작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봅니다. 전 너무 괴로운 일이라고. 입법자는 보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초선에게 그걸 덥석 안겨주고 정치 경험이 제로인 상태로 국회의원부터 정치를 시작하게 하는 건 그럼 우리 스스로 그 중요한 자리를 좀 허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초선들이 최고위원 나오는데 저는 환장하겠습니다.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독일을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 상임위원장은 이 평균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습니다. 56세였는데 정치 경험은 물론이고 독일 정치의 다 중심들입니다. 평균 5선 이상입니다. 첫 번째 국회를 소집하면 의장이 없습니다. 그럼 의장을 뽑는 첫 번째 회의는 누가 주재하느냐? 최다선 의원이 하게 되고 최다선 의원이 여러 명이면 그 중에 연장자가 하게 됩니다. 독일이 지난번 첫 번째 국회를 소집했을 때 이 첫 자리를 주재한 사람은 13선 의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3선만 되면 일을 못합니다. 왜? 일을 서로 돌려가면서 해야지 왜 다 해먹냐고. 상임위원장도 1년 하면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독일 여성 총리 아시죠? 메르켈이라는 사람. 16년 수상했고 20년 당대표였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처럼 단기적으로 이걸 누가 해먹을 걸 못 참아서 돌려가면서 나눠 먹어야 된다. 이거는 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정치에 대한 것, 서로 시민과 정치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신뢰를 늘려가는 방법으로 일해야지
믿을 수 없다는 걸 전제로 일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계속 사랑은 받고 되는데 정치는 어떻게 보면 서로 욕설하는 것밖에는 남는 게 없다는 걸 한번 좀 돌아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뭐만 하면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해야 돼요. 글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임을 할 때 여기 대표를 제대로 뽑기 위해서는 인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그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해야 돼요. 그럼 어디 AI 불러서 하시겠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은 시스템이라는 말인데 저는 많이 미치겠습니다. 정치는 사람의 매력으로 하는 겁니다. 정치가가 매력이 없다는 건 곤란합니다. 정치가는 세상을 웃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이 좋아지는 효과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툭하면 제도 만들고 시스템 만든다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가 법률을 어떻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좀 정치인들이 뭐 많이 만들어야지 그래야 일하는 국회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나라 법률의 개수가 지난 대수에서 이미 1,500개를 넘었습니다. 법률이 1,500개를 넘었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법안 발의는 웬만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의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영국이나 이런 데보다 다 법안 발의만으로도 100배 가까이가 많습니다. 개정되거나 제정되는 법률은 영국의 170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인간들 사회를 법률로 다 규율하는 좋은 사회일까요? 어떤 건 때로는 규범이나 서로의 어떤 상호작용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아까 문화라고 표현된 걸 통해서도 좋아질 수 있어야 되고, 또는 꼭 법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희생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내가 가진 거 일부를 좀 나눠주기도 하고 하는 것으로도 저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법률로 일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년 해결되지 않은 소송이 수백만 건. 국회의원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서로 고소고발합니다. 1인당 평균 고소고발 건수가 작년 10월 기준으로 평균 5건. 자꾸 제도 새롭게 만들고 바꾸는 건 곤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그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를 협의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되면 그걸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작동이 돼서 이거 괜찮다. 그럼 마지막으로 법을 만듭니다. 어떻게 나을까요? 일단 법을 만들어서 명령을 해놓고 작동하지 않는 법을 또 수정해야 되는 방법이 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작동 가능한 법을 먼저 실천하고 법률로 제정하는 걸 마지막에 하는 게 나을까요? 후자가 훨씬 낫습니다. 법률을 먼저 만들면 무슨 일이 날까요? 법률은 행정부로 넘어갑니다. 행정부에서 공포를 합니다. 그 법률은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법률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 결정되고 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설정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까? 법을 많이 만들고 많이 바뀌면 행정관료제가 승자합니다. 우리가 맨날 지금 돌아보면 결국 대통령들도 임기 말이 되면 다 관료들에게 자유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자 없는 사람들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좀 관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환경에서 정치가가 완전히 진짜 어떻게 보면 표백제를 거기에 뿌려놓은 것처럼 완벽한 존재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천사를 뽑아서 정치를 맡길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평균적인 인간의 조건에 기초를 두고 정치를 바라보고 정치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지 인간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시스템으로 다 밀어넣을 수 있다. 제도나 법률을 통해서 다 하려고 한다 하면 신기하게도 일이 안 됩니다. 갈등은 더더욱 커지게 됩니다. 정치가 왜 필요하냐? 신뢰하기 위해서, 협동하기 위해서.
서로 믿고 힘을 합치고. 아닌가요? 이게 아니면 무슨 정치를 왜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그럼 너 가서 법에 호소하든지 당국에 가서 네 의사를 집행하든지 이렇게밖에는 남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뭐랄까요? 언제든 인간 사회는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과정에서 새로 등장하는 갈등을 직접 다루는 겁니다. 다뤄서 어떤 것은 법률로, 어떤 것은 기존에 있는 행정체제 안에서 약간의 정책의 수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게 만드는 게 그게 정치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제도냐 정치가냐 그러면 저는 작동 가능한 제도가 중요할 뿐 제도나 시스템이나 법률로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게 먼저 판단해야 되고 좋은 정치가는 그 사회에 오래 남을 제도를 오래 준비해서 만들어야 돼요. 영국을 기준으로 말하면 제발 법률 170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지난 국회에서 법안이 24,000건 발의됐고 지금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16,000건이 넘게 발의됐습니다. 법안 하나가 어떤지 아십니까? 법안 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법안 하나가 통과될 때까지는 100그루의 나무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양의 복사물들을 쏟아내야 됩니다. 2년 동안 16,000건의 법안을 발의됐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종이가 낭비됐다는 뜻입니다. 언론에서 어떤 의제가 나오면 그 다음날 법안이 나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준비하고 잘 결과를 판단해서 신중하게 일을 하라고 좀 제발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빨리 가능하면 이런 말을 좀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당신의 노력을 우리는 언제든지 믿고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단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끝까지 꾸준하게 그 문제를 추적해서 끝까지 그 다음에 그 좋은 변화를 만들어라. 오래 걸리지만 오래 갈 만한 변화를 만들어라라고 자꾸 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도나 시스템에 완벽한 대안이 있다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뭔가 제도나 시스템이 수렴돼야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라마다 다 다르고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 시스템과 제도는 완벽한 대안은 없습니다. 어떤 제도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런 우리한테 맞는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빨리 하려고 하면 맨날 고쳐야 되면서 또 문제가 만들어지니 조금 돌아가더라도 좀 준비해서 하는 것을 권하자.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지식은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이성적 지식, 다른 하나는 기술적 지식, 다른 하나는 실천적 지식입니다. 이성적 지식은 학자들의 세계입니다. 진리를 찾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논증을 하고 하는 건 이성적 지식의 영역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치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은 플라톤입니다. 그게 철인국가 철인왕입니다. 기술적 지식은 여러분도 만약에 정치가가 되신다면 학자들하고도 자문을 얻어야 되겠지만 아마 행정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들한테도 도움을 얻어야 될 겁니다. 그 사람이 꼭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이거나 아니어도 그 전문가로서의 좋은 역량만 있어도 그를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꼭 정치적인 판단이 없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건 기술적 지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가에게 맞는 지식은 뭐라고 말했냐면 실천적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정치 철학의 사실 핵심인데 요즘은 인문학을 많이 공부하셔서 저 실천적 지식이라는 말에 그리스 말인 프로네세스라는 말을 아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 프로네세스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프루덴자로 옮겨가고 영어로는 프루덴셜 이렇게 의미로 넘어오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견줘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학력도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유학 갔다 오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 정치를 잘할까요?
상고 나온 사람도 잘하고 옛날에 그냥 그 뭐 그런 학문적인 어떤 그 기반이 없더라도 정치를 잘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히려 정치학자를 정치시키면 망합니다. 학자는 자신의 분야의 그 조그마한 학문 분야를 다 알고자 하면서 나머지 모든 건 무지하기로 맘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시키면 안 됩니다. 정치는 정치가가 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실천적 지혜라는 건 경험으로부터 얻게 된 지혜, 현명함 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 학벌이 좋은 사람이 아마 집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사례 많이 볼 겁니다. 유학도 갔다 오고 변호사라고 하는데 싸가지가 없는 친척이 있는 반면에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어른인데 어떤 의견을 보더라도 참 지혜롭고 균형감 있고 현명한 걸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오바마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그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건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다 보셨을 텐데 미국에서 흑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인구의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흑인이 대통령 된다는 쉬운 게 아닙니다. 링컨이 암살당한 거는 링컨이 노예 해방을 말했기 때문이면 다 아실 겁니다. 노예 해방을 당시에 말한 건 달리 말하면 노예도 평등하게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당시에 신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될 만한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건 사실 굉장한 일입니다. 그것의 반작용으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오바마 부인이 오바마 못지않게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 남편을 위해서 지지연설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지지연설이 미국은 3일 동안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정하는데 두 번째 날에 첫 번째 날에 부인이 찬조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찬조연설의 첫 마디를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와 하고 일어나서 환호를 지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매일 노예가 지은 집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미국의 노예제의 경험이 사람들에게 어떤 걸 가져다 주는지를 그 한마디로 사람들이 다 공감을 했던 거였습니다. 아무튼 그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남편의 책상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공적 자료를 다 모아도 우리 사회의 가장 똑똑한 사람을 다 모아도 우리 사회 가장 전문가를 다 모아도 무엇이 최선인지 알 수 없는 터프한 이슈들이 많다. 오바마 부인은 어려운 문라고 할 때 difficult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꼭 터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터프한 이슈가 많다. 그러나 결정은 내려져야 된다. 그때 자기 남편이 결정을 내리는 걸 보니 자기 남편은 저 세 가지를 중심으로 내리더라. 모든 전문가의 식견을 다 모아도 통계와 자료를 다 모아도 무엇이 최선인지를 모르는 속에서 정치가가 내리는 결정은 첫 번째, 삶의 경험. 아까 제가 프로네세스라고 하는 실천적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삶의 경험에서 오는 인간의 지적인 힘 같은 겁니다. 경험을 소중히 반추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오바마에게 자신이 살아온 경험은 미국 사회의 가장 약한 권리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삶의 경험을 잊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밸류. 밸류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의 지표 같은 겁니다.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부르는 것도 유사한 단어입니다. 결국 그 사안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그 사람만의 가치의 체계를 통해서 결정을 이룬다. 다른 하나, 비전입니다. 비전은 보다라는 뜻에서 왔고 각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비전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거창한 무슨 말을 하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문제를 보는 각도가 어디 있냐가 중요합니다. 저 오늘날의 정치가들에 대해서 몹시 실망을 많이 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문제를 바라보는 각도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공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난한 시민들의 삶이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중요했습니다. 전 지금이라도 그게 꼭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런 걸 가진 사람이 정치가가 되는 사례가 제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저런 겁니다. 어느 각도에서 문제를 보느냐. 정말 우리 어렸을 때 누이들도 10대 중반이 되면 가족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되고 우리들의 형제들도 고등교육을 받을 경험보다는 어떻게든 성년이 되는 위치에 가까워지면 한 푼이라도 벌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혜택을 받은 좀 젊은 동생들이 대학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나중에 되면 우리 형제들의 부모님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는 일에 나도 조금 애를 써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우리들의 세대에 저는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자꾸 그런 걸 좀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민, 연대 이게 거창한 게 아니라 좀 결핍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조금 이렇게 좀 주름이 펴질 수 있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저는 삶도 보람차지고 의미도 갖게 되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이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논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좀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가 많이 저희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나 운동가나 사회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런 걸 기대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선한 역량보다도 더 훨씬 효과적일 수 있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정치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주권으로 위임받아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권위를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권위가 제발 좀 발휘될 수 있는 해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머니에 뜻하지 않은 돈이 들어왔을 때 보통 사람들은 가족이 생각납니다. 정치가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찾아가서 밥 사주고 술 사주는 사람이다. 저는 정치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허영심이 대단하죠. 본인이 어디 가든 식당에 들어가도 혹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나 없나 견돈지를 슬슬 잘 살필 줄 아는 사람이 근데 그들이 일을 합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허영심이 공익적인 영웅심이 되면 전 좋은 정치가가 된다고 봅니다. 야심이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것 때문에 박수 받는 걸 이 희열로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치가이지 그 마음 안에 무슨 특별한 고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비슷한 종류의 사람 가운데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역할하는데 박수 받는 걸 좋아하는 어떤 특이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들을 찾아서 일을 시키는 게 저는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알버트 허시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독일계 유태인이었습니다. 경제학자인데 정치학자에게도 존경받고 사회학자에게도 존경받고 하다못해 철학 분야에서도 존경받습니다. 이 사람이 이 범위가 어떤 학문의 고정된 틀에 갇히지 않고 도움되는 건 뭐든지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 중에 열정과 이해관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그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읽기는 되게 어렵지만 왜 인간들이 좋은 감정을 발전시킬 수 있었는가를 긴 역사에서 추적한 게 있습니다. 옛날에 패션이란 말은 나쁜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정념 타락시키는 그 속에서 어떻게 정념이 이해관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됐는지를 추적한 훌륭한 책. 이게 대학교 1학년들에게 했던 특강을 책으로 만든 그러니까 이 좋은 학자는 한 권의 강의가 사실 거의 책의 내용에 가파할 만한 준비와 내용을 갖는 게 참 대단한 이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그렇게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또는 본인에게 주어진 강연 주제 이런 걸 열심히 강의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딸 중에 하나가 대학을 졸업할 때 이 아버지가 이제 선물을 뭘 줬냐면 노트 2권을 줍니다. 그 노트 2권에는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메모했던 좋은 문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문장은 대개 이런 내용을 갖습니다. 본인이 인생을 살다 보면 늘 힘들 때를 직면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제 위로가 될 만한 것들을
이 메모를 이렇게 쭉 해서 그게 2권이 됐습니다. 그걸 딸 대학 졸업식 때 선물로 줍니다. 근데 이 딸이 50살 때 암으로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아버지가 이 애도하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때 딸에게 준 그 노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좀 찾고 싶었는데 결국 뭐 경황 없이 딸을 보내고 나서는 그 노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인터뷰 때 자기가 정말 그 노트가 필요했던 시간이 있었다. 딸이 먼저 떠나고 정말 자기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그 노트를 좀 보면 구절구절 내가 좀 힘들 때 위로받을 만한 것을 분명히 그런 생각으로 적어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한 사람이 그래도 뭐 몇 개는 기억나지 않겠냐 그랬을 때 이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은 위험한 곳에서 자란다. 이건 필덜린이라고 하는 독일 낭만주의 시인의 이 시 대목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이런 것 같다. 근데 조금 틀리긴 했습니다. 원시하고. 하지만 저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알버트 허시만이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어떤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을 가능주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파스빌리즘이라고 하는 그거고, 딸에게 노트를 전해줄 때, 그리고 본인도 그 노트를 찾을 때 마음이 저 마음 뭐냐면, 인생에는 그 어떤 선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직면할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인생은 새로운 가능성을 예비해 놓고 있다. 이게 본인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생물학에서 사실 먼저 왔습니다. 어느 생물이 다 자연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만약에 환경에 지배받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실천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물학의 어떤 지혜를 보니 어떤 환경도, 나쁜 환경도 생물이 선택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쁜 환경에서 모든 생물이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선택할지도 정하더라. 그러니 두려울 게 뭐가 있냐.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모든 가능성이 막혀있는 순간을 보게 될 텐데, 그때도 길이 있다는 걸 믿으면 할 수 있다. 이게 이 사람의 파스빌리즘. 제3세계 국가들 만약에 아이고 열심히 해봐요. 다 앞에 가는 선진국 꼬무니와 맨날 쫓아갈 거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위대함은 없을 겁니다. 그 속에서도 어떤 나라도 늘 앞서갈 수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조건도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그 선택은 협력이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 때 저는 가장 본인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건, 글쎄요, 학생들이 누가 더 책상에 더 많이 매달려 앉아 있을 수 있는지, 누군가 긴 노동 시간을 잘 감당하고 할 수 있는지, 전 여기서 결정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누군가와 땀 흘려 그 사람 냄새도 맡으면서 협동했던 경험만큼 전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말해보고 싶은 건 그런 거였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많은 경우가 이론이나 이런 거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믿을 필요 없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협동하는지에 따라서는 아주 큰 결과는 못 얻더라도 얼마든지 상황도 바꾸고 인생도 행복할 수 있다. 저는 정치가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협동의 가능성을 갖게 해주는. 그래서 정치가의 덕목은 우리를 협동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세상을 그렇게 이 적대와 증오와 미움으로 파치게 만드는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 웃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우리를 늘 그 사람을 보면 웃을 수 있는 사람. 전 그런 정치가를 좀 기대합니다. 정치가의 길,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없고 정치가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데, 그들의 좋은 역할 덕분에 사회가 좋아질 수 있다고 믿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런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자가 되는 것이 저는 해볼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